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김태희 부부의 3형 빌딩이 매물로 나왔다고 합니다. 강남역 인근에 대한민국에서 땅값 가장 비싼 곳에 빌딩을 매수했고 그것을 처분하려고 한다는 부분이죠. 이것은 버블 붕괴가 임박한 빌딩 시장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자산 버블 형성 과정에서 두 가지 부동산이 크게 급등을 했어요. 저금리 환경에서 레버리지 투자가 용이했던 상품들, 아파트와 꼬마 빌딩입니다. 아파트는 전세 보증금과 낮아진 신용대출을 통해서 고가 주택을 매수하는 게 가능해졌어요. 그리고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80% 내외의 대출 한도 덕분에 사람들이 생각보다 적은 금액으로 비싼 빌딩을 사는 게 가능해졌네. 자, 그런데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이 전세 보증금이 하락을 하면서 강한 매도 압력으로 느껴지고 그것이 급매물 속출, 시세 하락으로 이어지는 부분이죠. 그러면은 꼬마 빌딩은 괜찮을까요? 당연히 기존금리 인상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2021년 전후에 2.5% 내외의 꼬마 빌딩 대출금리가 현재 5.3% 이상으로 올라가 버린 겁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꼬마 빌딩의 수익률이 이번 부동산 버블 과정에서 2%, 3% 수준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기준금리 인상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매매가 50억짜리 꼬마 빌딩, 예를 들어 대출 70% 받았다고 볼게요. 35억 원 대출 받았습니다. 월 임대 수익이 한 1,050만 원 정도가 돼요. 수익률 2.5% 잡았습니다.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강남 지역의 꼬마 수익률 2.5%면 높은 편이었어요. 2% 안 나오는 경우도 있었다니까요. 그러면은 이 35억 원의 대출이 진짜 이자 저렴했을 때는 월 730만 원 정도 나갔거든요. 근데 현재 이 대출 이자가 얼마나 늘어났다? 1,600만 원으로 늘어났다는 부분이죠. 그러면은 이 꼬마 빌딩 사놓고 매월 6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중간에 세입자라도 나가게 된다면 어떨까요? 매월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근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은 보통 매각하려는 빌딩은요,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렌트 프리 등을 제공하고 높은 월세 계약을 맺은 세입자를 유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이 렌트 프리 기간이 끝나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 이 세입자가 은근 빨리 나가더라. 그래서 오히려 매입 후에 임대 수익이 감소하는 경우도 꽤 많이 발생을 한다는 부분이죠. 자, 이 김태희 부부의 빌딩 투자 사례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에 서초동에 위치한 강남역 인근의 빌딩을 920억 원에 매입을 했어요. 지상 8층, 지하 2층, 연면적 882평이고요. 한 달 임대료 수익이 한 2억 정도가 됩니다. 대지 면적은 147평, 평당 6.25억 원에 매수를 한 거예요. 자, 본인 자금 480억, 대출 금액은 450억 원으로 업계에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많은 자금을 이 부부는 어떻게 마련했을까요? 이 부부가요, 빌딩 투자가 처음이 아니에요. B 같은 경우는 청담동 빌딩에 2008년에 투자해서 시세 차익 327억 원을 얻은 사례가 있고요. 김태희 씨는 역삼동 빌딩에 시세 차익 71억 원을 얻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공교롭게 2021년에 다 팔았잖아요. 이것을 팔고 난 금액을 더 대형 빌딩으로 갈아탄 겁니다. 문제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2021년 7월과 달라진 점이 무엇이 있죠? 그때는 기준금리가 0.5%였어요. 현재는 기준금리가 3.0%죠. 자, 그러면은 이 빌딩을 매수했을 때 2% 중후반 정도 예상되는 대출금리가 갱신 시에 2배 가까이 올라갔을 거라는 부분이죠. 1년 사이에 대출금리가 껑충 튀며 발생한 일은 무엇일까요? 월 임대료 수입이 한 2억 2천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매수 당시에는 대출 이자가 한 9,375만 원 정도로 추정이 돼요. 그런데 갱신 시점에 월 대출 이자가 1억 6,875만 원으로 추정이 된다는 부분이죠. 그 임대료 수입이 1억이 넘었다가 5천만 원으로 줄어드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월 5천만 원이라도 버니까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당초 투자했던 480억 원을 은행에 넣었다면 그냥 월 1억 원 이상 받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지금 올해 7월에 갱신했던 금리보다 내년 7월에 갱신할 경우에는 훨씬 높은 대출 금리를 적용받을 가능성, 아예 임대료 수입이 없을 가능성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과거 투잡했던 빌딩을 오래 보유했던 패턴과 다르게 1년 갓 지난 시점에서 매물로 나온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요, 매도 희망 가격이에요. 약 1,400억 원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업계에선 그렇게 보더라고요. 만약에 이 금액이 매도에 성공하게 되면요, 대지 면적 기준으로 평당 9억 원으로 국내 사업용 부동산 거래액 역대 최대 금액을 갱신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상하죠. 기준금리 0.5%대 산 꼬마 빌딩을 기준금리 3.0%대 그리고 다음 달에 3.5%가 유력한데 산 금액의 55%보다 더 비싸게 판다고? 자, 사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1,400억 생각도 하지 말고요. 그냥 김태희 B 부부의 매수가 그대로 판다고 생각해 볼게요. 920억 원에. 자, 보증금 총액은 40억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달 임대료 수익 2억 2천만 원이죠. 야, 현재 기준으로 보면 임대 수익률 3% 정도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취득 비용 50억 원 포함해서 매수에 필요한 자금은 930억 원이에요. 그럼 매수자가 한 60% 정도 대출을 끌어온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대출 자기 자본이 굉장히 많은 매수자예요. 자, 그렇게 계산된 558억 원의 대출 이자 보겠습니다. 한 5.3% 정도 예상할 경우에 월 2억 4,600만 원 정도의 대출 이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 빌딩의 임대 수입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2억 2천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니, 372억 원을 들여서 매월 적전하는 건물 산다고 매월 2,400만 원씩 마이너스가 나는데 이거 372억 원을 이 빌딩을 안 사고 장기채에 넣으면 세전 기준 월 1억 2,400만 원의 채권 이자 수입이 들어오는데 왜 내가 이런 걸 선택해야 돼? 선택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황당한 게 이거 아파트로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자, 잠실 렐스를 작년 7월에 27억에 산 사람이 있습니다. 1년 뒤에 40억 원에 팔려고 내놓은 거예요. 문제는 27억에도 팔릴까 안 팔릴까? 안 팔린다. 27억은커녕 20억에도 힘든 상황이 돼버렸죠. 당연히 이러다 보니까 지금 꼬마 빌딩에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매도자는 계속해서 올라갔던 가격만 생각해서 내가 산 가격보다 싸게 안 팔려고 하는데 지금 그게 시장에서 전혀 소화가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이죠. 자, 물론 국내 탑급 연예인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워낙 장기 자본이 좀 많은 편이었고 수입도 많다 보니까 원하는 가격의 수요자가 나올 때까지 장기적으로 기다리면 돼요. 문제는 꼬마 빌딩 투자자 모두가 연예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빌딩 푸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월세 수입보다 대출 이자가 더 나가요. 근데 이거 빌딩이 굉장히 위험한 요소를 많이 담고 있다는 부분이죠. 얘는 아파트와 분명히 다른 점, 더 크게 거품 붕괴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이죠. 급격히 금리를 올릴 때 무너지는 부동산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변동금리여야 돼요. 기준금리 변화에 대출금리 변화가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높은 LTV 비율, 자산가치 대비 많은 대출을 해줬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만기가 짧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파트는요, LTV 비율이 낮고 만기가 길어요. 그래서 변동금리는 적용되지만 일단 계약기간이 30년이고요. LTV가 낮게 적용돼 있어서 자, 내 집 마련한 사람이 순수한 목적으로 내 집 마련한 사람이 대출금리 오른다고 집을 갖다 팔진 않는다 말씀드렸죠. 하지만 꼬마 빌딩은요, 이 세 가지가 모두 해당이 됩니다. 자, 꼬마 빌딩 담보대출 중 높은 비율로 차지하는 게 바로 만기 일시 상환입니다. 원리금 분할 상환도 가능해요. 근데 꼬마 빌딩 투자자들이 자, 이것을 임대 수익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높아지는 땅 가격, 대지 지분 가격 보고 갭 투자식으로 들어갔거든요. 어떻게? 대출을 활용한 갭 투자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것으로 임대 수익 얻을 목적은 애초부터 없었고 그냥 B나 김태 씨처럼 이게 빌딩 가격이 올라가면 처분하려는 양도 차익만 기대하고 들어간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기가 긴 원리금 상환 비율, 원리금 분할 상환 대출 비율이 굉장히 적고요. 대부분 만기가 짧은 일시 상환으로 대출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왜 위험한지 일본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렸죠. 왜? 만기 시점에 다시 대출을 받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대출을 연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담보가치 재평가를 받는다는 겁니다. 담보가치 재평가면요, 시장 가격 변화에 따라서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서 강력한 매도 압력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자, 벌써 은행들이 대응에 나선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1금융권에서도요, LTV 80% 이상 대출한 꼬마 빌딩이 꽤 많이 있어요.
결국에는 자기네들 문제 날까봐 벌써 소리 소문 없이 점검에 나섰다는 기사가 나온 거죠. 부동산과 임대업 대출이 3년 만에 39조 폭등해서 154조 규모가 된답니다. 금리가 상승해서 대출 금리가 2배가 됐는데 대출금 증가세가 지속이 돼요. 그래서 은행권도 건물주에 대한 금융부담 높아질까봐 사전 점검에 나섰다는 겁니다. 자, 은행들이 이렇게 점검에 나서잖아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온 줄 아세요? 신규 매수자와 갱신차주의 대출 한도 축소로 이어지고 금리 상승으로 연결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 대출 이자에 힘들어가지고 갖다 쳐내려고 그러는데 살 사람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결국에는 1년 이내에 경매에 쏟아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이죠. 이거 아파트만큼 위험하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저희 쇼킹부동산에서 신간이 나왔습니다. 역전세 대란 쇼킹부동산 세 번째 서적입니다. 이번 역전세 상황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행동하셔야 되는지, 특히 많이 급락하는 지역을 저희가 직접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위기 상황에서 왜 용기를 내야 되는지 역전세난의 원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알라딘 등 온라인 서점에서 예약 구매가 가능합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